이번 시간은 공일 농산물 유통의 개요와 특성과 공일 농산물의 생산, 소비, 가공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차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농산물 유통의 개요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 유통이 무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유통이 농산물과 결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 줄여서 이제 공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산품 유통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농산물의 특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번 학습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그 소비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가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시장에 이 해당 유통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전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구매자가 꼭 소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와 소비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소비라는 것을 궁극적인 타겟, 목표로 해서 소비자라고 표현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의 유통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과거에서는 일방적으로 생산하면 소비가 되어지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건강을 위한 품목, 유기농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공이라는 것은 유통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물적인 흐름, 그래서 물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농산물의 흐름, 물류에 있어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시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조금 장기간의 그런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가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공이라는 부분들이 농산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공 환경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공의에서 챕터에서 배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일 괄호 첫 번째가 농산물 유통의 의의인데, 의의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생산자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이런 일련의 경제활동을 통틀어 말한다 라는 의미가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래서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그런 여러 사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통틀어 표현한 거예요.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 사이에 존재하는 장소, 시간, 소유권, 품질, 수량적 간격을 좁혀준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유통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류와 물류가 있죠. 상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래상자잖아요. 그래서 거래라는 측면에서 경제 주체들을 바라보는 거고, 업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 혹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래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거래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정한 물품에 대해 일정한
현금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거래로 성립이 되어져서 소유가 이전이 되겠죠. 그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서 물적 흐름이 발생이 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적 흐름은 생산자가 있는 곳을 생산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있는 곳을 소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따라서 장소라는 부분들이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내용이 장소적 간격을 좁혀주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물적 흐름은 보관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소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운송이라고 표현을 해요. 참고적으로 운송이라는 부분들을 수송과 거점과 거점이죠. 큰 곳과 큰 곳, 그리고 배송을 합쳐서 운송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수송과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장소라는 부분들은 이제 운송과 관련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관이라는 부분들은 시기 혹은 시간과 관련된 간격을 좁혀주죠.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 벼를 수확을 하게 되면 가을만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관 기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물건이 흘러가고 물건이 0km 운송이라고 부르는 보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적 흐름의 기능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장소적 시간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소유권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농산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품질이 유지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식품은 신선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선선하고 시원하죠. 영어로는 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결이 됐죠. 연결이 돼서 자전거 쳇바퀴 이렇게 돌리면은 사슬 돌아가듯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체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콜드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맞물려서 시원하게 막힘없이 돌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면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일련의 표현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드 체인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목표는 뭐겠어요?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이전시키겠다. 그 목표지요. 그래서 콜드 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원활하게 가요. 그렇게 된다면 품질은 최대한 유지시킨 상태에서 보내려고 하겠죠. 품질적 간격을 좁혀줘요. 그리고 소비자는 대량으로 소비를 하지 않아요. 소비의 기본은 상대적인 거죠. 소량으로 소비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오늘 100그릇 먹어야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소량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량적 간격을 좁혀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이 두 번째 동그라미, 유통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오면 농산물 가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업인으로부터 소비자나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경제활동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작은 육종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종사업은 왜 육종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과거에는 만들면 사라 이런 일방적인 부분이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의 기호가 나는 조금 더 좋은 품질, 나는 조금 더 건강적인 농산물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유통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니즈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필요에 맞추어서 다양한 원치를 충족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TV를 봐야지. 그럼 TV가 니즈예요. 그런데 나는 벽걸이 55인치 이러면 이제 원체가 되겠죠. 난 30인치 그럼 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 원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통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통 정보를 토대로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말해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육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농산물 유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뭐 소비자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그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럼 판매한 다음에 모든 활동이 끝나는가라고 하면 아니에요. 판매 후에도 우리 AS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AS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다음 생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에 기억하실 건 세 번째 줄. 판매 후에도 신용을 인정받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그 종류에 따라 농산물 종류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각기 다른 유통 기능과 유통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냉장 상태로 운반하려면 냉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반 카고 트럭, 짐 트럭에다가 뭐 배추나 무 실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적인 부분들에 맞추어 각기 다른 유통 기능 그리고 유통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 유통 가운데 물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려면 농산물이 있어야죠. 그 없는 상태에서 가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공 자체가 소비자를 위한 완성된 상품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생산하는 데에 재료로 쓰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가공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동그라미는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유통조직 형태가 나와요. 각 상품의 유통조직 형태는 일반 조건 그리고 기초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쉬워요. 아홉 번째 동그라미는 유통의 일반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국어적 표현을 쓰자면 객관적인 거예요. 이쪽에서도 동일한 거, 이쪽에서도 동일한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경제 중에서 모든 상품의 유통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일반적인 조건, 일반 조건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동그라미 유통의 기초 조건은 그럼 뭐겠어요? 아, 농산물 A가 있다. 그럼 그 A에 맞는 농산물 B가 있다. 아, 그럼 B에 맞는 것을 기초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열 번째 중간에 보시면 유통의 일반 조건 하에 있으면서 상품의 종류마다 유통면에서 고유의 특성을 가지게 하는 조건, 이것이 기초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러면 유통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흐름인데 이러한 기능들을 수반하는구나. 그렇다면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반적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농산물은 일반적인 공산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로라는 부분들이 단계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텐데 일관적인 개념으로서는 농산물이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유통이란 뭐고 그 안에 농산물이 가는 거라면 농산물 도대체 뭐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죠. 성질이 다른 일반적인 품목과. 그래서 농산물의 특성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이 계절적 편제성을 가져요.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가을에 수확하는 거, 봄에 수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적 편제성을 가져요. 또한 부피와 중량성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겁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부패성을 가져요. 또한 네 번째 동그라미 질과 양이 불균일하죠. 저도 뭐 밭이나 이런 데 뭐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다 보면 제각각이에요. 뭐 품질도 크기도 무게도 제각각인 품목을 가지죠. 그래서 질과 양이 균일하지 않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것과 다르다 해서 불균일하다 표현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녀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가공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쌀이라는 것을 밥으로 먹을 수도 있고 혹은 가공 처리해서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동그라미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쉽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라는 것에서 내가 물건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공급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한 공급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구매할 대상이면 수요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소비자, 그래서 수요라는 걸 부르죠.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데 가격이 하락했어요. 공급이 많아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쌀 가격이 그러면 안 됩니다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릇 드셨던 분이 100그릇 드시겠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에 바람이 가득 차면 탄력적이죠. 그런데 바람이 많이 없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폭락했다고 100그릇 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탄력적이라는 경제학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를 갖고 오자면 비슷한 표현이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다. 그래서 민감성이 낮다. 이런 표현들을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이고 경제에서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이 있어요. 양을 영어로는 quantity라고 부르죠. 그래서 Q라고 불러요. 근데 소문자로 쓰면 얘가 변화하는 양이 있죠. 그럼 몇 퍼센트 변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100을 입금하면 10을 준대더라. 그럼 0.1이죠. 나누기니까 얘는 나누기이자 상대 비교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분수는 지금은 우리는 나누기예요. 0.1이에요. 100분율로 바꾸면 10%가 되겠죠. 그럼 10% 이자 준다는 거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도 얼마에서 얼마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원래 가격이 있어요. 가격은 프라이스죠. 그래서 근데 변화되는 건 이렇게 표현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 변화 정도에 따라 얘가 변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가격으로 나눴더니 가격의 변동에 비해 수량이 크게 바뀌었다, 적게 바뀌었다 이런 거에 따라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격에 따라 탄력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에 맞추어서 수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하겠죠. 바뀔 때까지. 그래서 수익을 많이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반면에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탄력적인 거죠. 그럴 때는 가격의 할인 정책을 통해서 많이 판매하려고 또 노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농산물 시장을 구조적으로 특징 짓는 농산물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시장 자체는 우리가 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을 포함해서 유통 경로상의 흐름들을 전부 거래가 되어지는 것을 포함을 하여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계절적 편제성과 같은 자연에 의해 규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축산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그 줄 끝에 대량 생산에 의한 표준화 곤란할 수 있지요.
뭐 농산물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곤란해요. 그 다음 디귿에 보면 가격에 비해 용적이 커서, 용적이라는 것은 capacity,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쌓을 적이에요. 쌓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얼마큼 쌓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용적이라고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가격에 비해 당연히 배추, 무, 용적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반면에 우리가 고가의 가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리고 크기도 조금 작고, 그럼 쌓다 보면 훨씬 더 그 고가의 가방을 많이 쌓았겠죠. 상대 표현으로 용적이 커서 운송과 운반이 곤란해요. 곤란하다는 건 뭐예요?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뭐 취급 자체도 곤란합니다만. 그리고 리을에 농산물 생산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그 공급은 영세적이고, 또 가족 단위가 흩어져 있겠죠. 분산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리을이고, 그럼 생산만 그러느냐? 미음에 보시면 농산물 소비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영세적이고 분산적이에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량으로 소비하시지는 않죠. 각 가정에서 소비하게 될 거예요. 분산이에요. 그 다음에 비읍, 수요와 공급이 농산물을 주는 것과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소비하는 수요는 모두 계절적 변동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러한 유통상에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또 영세하고 분산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시장과의 거래에 있어서 큰 마켓이나 큰 도매상과의 시장 경쟁력, 시장력은 낮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생산자들 입장에선 우리는 합당한 가격을 받으려고 원한다. 계약하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산자들이 모이겠죠. 우리는 그 모임을 조합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시장력을 동등하게, 크게 상승시켜서 거래에 있어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수요 공급의 영세성 때문에 이제 규모들이 이제 커지고 단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이에요. 유통이 뭐냐? 농산물 유통이 뭐냐? 농산물 특성이 뭐냐? 그럼 이제 농산물 유통의 특성인데 농산물 그대로 따라가요.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1번에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도 불안정하죠. 두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수요는 개별 소비자 기호에 따라 수밖에 없죠. 왜? 소비하는 분들이 나는 어떠한 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나는 생선은 안 먹어. 나는 육류를 안 먹어. 난 야채만 먹어. 난 육류만 먹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기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공급은 생산량과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요. 취급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통 경로도 여러 단계가 되겠죠. 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생산자들 분산, 소비자들 분산. 그럼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그래서 농산물 특성에 기인한다. 농산물 특성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정리해보면 다섯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업인으로부터 최종 소비자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활동,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괄호는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인데, 과거에는 자급자족이라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거래를 하죠. 그래요. 거래해요. 도매상, 소매상처럼 말이죠. 그래서 상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상농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농업 생산은 상농업 시대의 농업 경영 방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전제되는 것이
품질이에요. 품질의 변화가 없고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향하는 거예요. 혹시 시험 문제에 지향 그렇게 나아가겠다, 지향 그렇게 안 나가겠다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게 답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올바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합리적인 경영 방식은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면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공동 판매 등으로 거래 과정을 유리하게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하니까요. 뭉쳐야 돼요.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은 세 번째 동그라미 인간 생활에 당연히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네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 유통은 사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줄 농업 생산은 농업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대량으로 만든다는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 대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품목 대량이에요. 영세한 생산자에 비해서는 상대적 표현하면 대량이 되는 거고 소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하에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가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예시 문제 맛보기에 보시면 농산물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3번에 보시면 품질이나 크기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표준화 등급화가 용이하지 않아요. 근데 용이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죠. 문제 자체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되는구나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예를 바탕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 농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생산에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기억해 보시면 토지 당연히 제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밭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면 뭘 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확하면은 뭘 심고 이걸 수확하면 뭘 심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제한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당연하게 토지고요. 그 다음 자연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일반 제조업에 비해 기계와 분업화는 당연히 어려워요. 기계는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산물은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기계화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농업에 있어서는 기계와 분업화는 어려워요. 또한 타 산업에 비하여 수확 체감의 현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 투입했을 때 산출이 그에 맞추어서 딱 나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토지는 제한적이에요. 노동 한 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생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점차 수확되어지는 남은 토지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수확을 할 때마다 줄어든다는 규칙을 찾았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노동 한 단위에 10을 주고 또 한 단위에 10을 주더라도 이만큼 산출되는 건 줄어들죠. 그럼 그만큼 노동비를 더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비용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체감의 현상이 크기 때문에 비용 체증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자본 회전이 느리죠.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10개 생산해. 그럼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죠. 하지만 농산물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본 회전이 느려요. 또한 생산 계절성을 띠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나라 농산물의 생산 구조로 살펴보면 농업의 경영은 영세하고요. 쌀 위주의 주곡 생산 농업을 하고요. 가족노동 위주고 노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집약적 지역 특산물 개발에 주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 자본에는 기계도 들어가죠. 그래서 공장들 같은 경우에 통상 이렇게 쓰고 농산물 생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 다음 농산물에 있어서 생산 구조 자체는 생산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토지는 어느 정도냐, 노동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 가지고 있는 자본은 무엇이냐, 이를 토대로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생산 요소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수익성 높은 농업 경영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 고려할 사항인데,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이라는 건 이론이나 이치에 있어서 합당한 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이 농업 경영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농산물 생산하지? 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곧 판매로 이어지겠구나. 그래서 유통정보 중요하겠죠. 농산물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판매해야 잘 판매가 되고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농업인이 농산물 시장 활동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는가,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기존의 유통 경로의 온라인 시장을 확장시킨다든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해 보시면 공정한 거래 어떻게 하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가 영세하니까 합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알아두기의 수학 체감의 법칙은 말씀드렸던 개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의 농산물 소비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각각의 요인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요인은 생리적 필요성, 기호, 관습, 준거 집단인데, 이 준거 집단은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의 학부모들이 선택한 강의 하면 이제 그에 맞춰서 이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기준되어지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준거 집단, 이것이 사회적 요인이에요. 경제적 요인은 경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는, 소득은, 가격은 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구매할 수 있고 경제력이 있고 내가 구매할 대상자라면 수요죠. 그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들은 인구 증가율, 당연하죠. 1인당 소득 증가율, 많고 적음에 따라 농산물 수요의 소득에 따른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은 뭐냐면,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A라는 제품을 구매하다가 나는 조금 좋은 거 B를 구매해야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도 살펴볼 수 있죠. 그럼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농산물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시장 가격이나 농산물 A 대신 B, 대체 가격이나 소비자 소득 같은 것들에 의해서 수요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체제가 있다면 탄력성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겠죠. 얘 가격이 이래? 그럼 나 일로 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대체제가 있다 라고 하면 가격 탄력성은 없을 때보단 크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내용도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농산물의 소비 구조인데, 소비라는 것은 소득과 밀접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소득이 변화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가계의 소비 지출 유형 소비 구조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 있었는데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 오늘은 A라는 고기 대신에 B라는 고기를 먹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농산물에도 선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등제, 열등제라고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많아져서 이거를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면 그 품목이 우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열등제라는 상대적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식품 소비 구조 변화가 돼요. 다시 말해 소득이 증가하고 우등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소득이 증가했더니 열등제 수요가 감소하는 품목이 있더라. 이러한 구조 변화 같은 것들이 소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에 엥겔 법칙과 엥겔 계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요. 그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라고 보았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그 식비의 비율은 더 커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엥겔의 법칙, 그를 산출하면 엥겔 계수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경제의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굉장히 많죠. 그 변수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택해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으면 식비가 커지더라 라는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경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 가지고 그러면 선진국이구나. 그렇지 않은 나라구나. 그럼 그에 따라서 계산되어질 수 있잖아요.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로는 농산물 가공 산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재료든 소비를 위한 품목을 위해 생산되어지는 다 가공 처리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의의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인간의 기호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킨 식품이고 가공식품이 되는 순간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에서 저장성을 가지게 돼요. 굉장히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식품 가공 산업의 중요성인데 기억에 농업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저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판매 기간은 길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농산물은 수확 시기에만 수확이 되잖아요. 저장성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부패성을 최소화시키고 판매 기간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오는표에 보시면 그 주 끝에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가공하는 회사에서 계약 재배도 할 수 있죠. 이것을 생산해달라. 그래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수급 물량이라든지 가격, 소득의 안정, 농가 소득의 안정이나 저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재고라고 표현해요. 가격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불안전성이라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계약 재배 같은 경우에 이러한 표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물 거래, 선도 거래. 얘는 뭐냐면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이 혹은 개인과 기업이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하면 선도 거래라고 불러요. 그럼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화, 특정 재화의 미래의 어떤 시점에 정해져 있는 수량을 정해져 있는 가격에 서로 판매하고 매입하겠다는 계약이죠. 이렇게 계약을 하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서로 불안하잖아요. 그럼 상호 간에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선물이든 거래소를 통한 거래든 아니면 1대1로 거래를 하든 선도 거래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의 급등락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유지라는 개념들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산지 가공을 통한 유통비용 당연히 줄어들겠죠. 뭐 무를 가져가는 걸 가공해서 줄였다. 그러면 그만큼 감소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원료비, 노임 등 비용이 줄어들게 될 거고, 또 그러한 비용이 줄어드는 것만큼 농가에서는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또한 니은의 일반 경제 및 사회 문화적인 중요성인데,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그런 취업 자리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고용 창출,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 뭐 포장하는 거, 가공해 식품 포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품과학 기술 발전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오는표, 조리시간 단축, 휴대 취식 간편, 보관기간 연장 등 국민 식생활 편의도 도모해요. 국민들의 통계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과거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 증가됐고요. 독신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끝나고 오시면 힘들어요. 편의점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에 맞는 편의품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간편식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 식생활 편의 도모할 수 있어요. 가공을 통해서. 또한 전통식품 현대화 국제화로 계승 발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문화 전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맛, 향기, 빛깔, 그래서 식생활 즐거움도 줄 수 있고요. 또 가공한 부분은 저장성을 가지죠. 그래서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식품 가공 산업의 전망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족에서 핵가족, 주거 형태는 단독에서 아파트, 여성의 사회 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졌죠.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맞추어 편의식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가 됐고요. 외식 산업 발전했어요. 그리고 김치, 장류 등 정통식품,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공 처리하는 그런 가공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구입 당연히 증가하고요. 경제 발전에 따른 식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 소비 증가됐죠. 그 다음에 FTA 도입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는데, FTA는 자유무역협정이죠. 이 FTA는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야,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 거래가 원활하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 거래되는 국가들부터 상호간에 협정해서 자유무역을 해보자. 그게 이제 FTA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국제화, 자유화, 그러니까 관세 철폐 이런 것들을 지향하니까요. 그래서 값싼 수익 식품 급증을 예상할 수 있어요.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예시 문제 보시면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이나 상표를 선택할 때, 여기서 특정이라는 단어는 상품, 상표 이 둘을 꾸며주죠. 그래서 특정 상품이나 특정 상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자를 어느 정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가져와서 표현을 하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겠지만 얘가 제일 잘 맞아 라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사회계층, 중거집단, 가족 등이 포함이 되겠죠. 이것은 당연하네요.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이고요. 제도라는 것으로서 직업, 소득, 교육, 이건 개인적인 특정을 갖고 있죠. 인구 통계적이니까요. 그리고 정치적 요인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의 특정 상품이나 상표를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계층, 중거집단에 의한 소비, 앞서 어느 지역의 학부모들이 선택했다처럼 영향을 주는 중거집단이나 그리고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가장 타당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1번을 선택하셨는데 그럼 왜 2번은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제도가 아니잖아요. 뭐 인구 통계적인 개인적인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구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해당 문제를 통해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